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발표는 이제 보름 뒤 남겨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테슬라가 1000슬라 근처까지 갔잖아요. 실적 발표에 계속 좀 뉴욕 시장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포인트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미 연준의 조기 긴축하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미국은 그동안도 중국 경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도 전혀 반응을 안 했어요, 그동안.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주가가 괴리를 보여온 것이 그동안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가 불거지면 중국 경제에 부담이 생겼던 게 2018년 그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할 때 그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한국 주가는 중국을 따라서 떨어지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 주가 괴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죠. 근데 지금도 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주식시장이 전혀 중국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미국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분기당 실적이 좋아진 것도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마땅한 대체 투자 자산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2000년 닷컴 버블 시점과 같이 외국인과 기관 또는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 자산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2000년 닷컴 버블처럼 상당히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사실상 그 주가 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 4분기 기업 실적, 또 연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테이퍼링 가능성 이 측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미국 주식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저는 미국 금리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부동산 시장, 미국의 주식 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중국 경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돈이 생김에 따라서 계속 자산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하게 또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 금리를 특히 장기 금리를 테이퍼링을 통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산 시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속도가 연준이 얼마나 빨리 이거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덤벼들 것이냐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지 아니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고 갈지 그걸 지켜봐야 될 건데 일단 지금 연준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 대체적인 이야기는 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금리 상승이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어제 거의 1.7%까지 올라갔는데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2%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2016년, 17년 금리 인상할 때 그때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까지 갔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심한 충격은 안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2%를 넘어서도 그렇게 심한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금리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좀 제약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연준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이게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또 여러 가지 또 원망도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정책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공화당이 지금 그 상원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딱 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한 석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세금 인상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출을 늘려가는 거는 아마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세금 인상을 갖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내년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민주당이 지금 같은 의석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정부가 무슨 지출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처럼 그것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기대를 좀 접어야 될 것 같고, 정부의 지출은 좀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간의 힘으로, 그리고 사실 그동안 풀린 돈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더 도와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산시장은. 근데 뭐 여기서 부채 한도 문제가 12월 달에 다시 나오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크게 정부 부채, 정부 지출 이런 거 가지고 또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게 뭐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 저희들이 오프닝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테이퍼링 긴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반면에 중국은 헌다그룹이나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해오던 정책들이 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를 낮추든지 아니면 지급 준비율을 낮추든지 통화를 좀 경기 부양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과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관점은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환율이 변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나 수입 단가의 변화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까요? 또 중국 증시에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지금 당면한 과제가 원자재 가격만 좀 안정이 되면 경기가 이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부양하기도 쉽고, 근데 지금 경기를 부양했다가는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국제 원자재 시장이 이 시장 자체가 중국을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무슨 부양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바로 급등을 하고, 근데 지금 중국의 생산재 물가가 10%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부양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도 조턴 경기를 중국이 의도적으로 꺾고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뜨려 놨는데 최근에 좀 헝다그룹 이슈가 한 번 지나가고 나니까 또 이게 상승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다시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 이슈, 그리고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체 2군데 정도가 돼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어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중국은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물가를 잡지 못하면 여기서 경기 부양을 계속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물가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달러와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이 자꾸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내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 환율이 올라가는 걸 막고 있고, 경기 부양은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안정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계속 어떤 디레버리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력난도 이제 공급망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고용 지표가 최근에 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네.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된다면, 그러니까 인력난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 공급망 해소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가장 좀 심각한 문제가 이게 평균적으로 쭉 좋아지거나 평균적으로 나빠지지 않고 잘 되는 쪽은 엄청 잘 돼요. 안 되는 쪽은 엄청 안 됩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고 그 이전에 진행되던 어떤 기술의 혁신이 내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목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창고 재고에 대한 생각이 그 이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재고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는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고 두면 저 외곽에 뭐 사람 접근도 좀 어려운 그런 곳에다가 싸게 보관하려고 그런 창고만을 이용했는데,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물류 창고라고 하는 게 이제 도심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재고를 갖고 있다라는 게 결코 이게 비용이 아니고, 이거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물류 쪽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 자체가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닌데 다들 기업들이 창고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화물선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하는데 보관할 창고가 없는 것이죠.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기업들이 그냥 갖고 있겠답니다. 예전에는 이거 무조건 줄였는데 지금은 이만큼의 양을 무조건 갖고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이 물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재고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창고를 구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엄청나게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서 물건을 새롭게 끌어들여야 되는 특히 자동차 같은 기업이 타격을 심하게 입죠. 재고는 쌓여지도 않고 이런 물류의 교란이 발생하면서 자기네들 부품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는 문제도 생기고 한쪽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서비스업은 여전히 인력도 많이 남고 여기는 앞으로 이제 계속 더 성장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잘 나가는 쪽에서는 인력 구하기도 어려워요. 창고 구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성장이 이제 이렇게 되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잘 되는 쪽은 너무 잘 돼서 문제가 발생했고 안 되는 쪽에서는 빨리빨리 좀 어떻게 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완전히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미국 연준이 잭슨홀 미팅할 때도 거의 제목을 uneven economy라고 해서 이게 경제가 골고루 성장 안 하고 굉장히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고 잘 되는지 잘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잘 되는 쪽은 잘 되고 안 되는 쪽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흔히 길거리에 나가다 보면 원조 이렇게 붙은 자영업자 중에서 맛집 같은 경우에 계속 단골 손님이 많은 쪽은 계속 잘 되고 아무리 코로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정말 힘들게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 측면을 아마 비유를 한다면 자동차 시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동차 부분에서도 잘 되는 부품은 정말 계속해서 지금 잘 되고 있고 네.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반도체 칩 부분이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동차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중고차 자동차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게 소비자 물가가 또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한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돌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런 물류 문제, 물론 델타 변이가 빨리 끝나면은 다 해결될 문제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늘 김일구 우리 센터장께서는 한 6개월 정도의 조정 기간을 정시의 조정 기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한 그 정도 기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도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물류의 지금 교란이라고 하는 거를 그게 어느 정도 지나야지만 우리 경제도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가령 반도체만 보더라도 자동차의 전장화, 전기차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 메모리는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여러 가지 부품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들이 잘 안 돌아가는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그만큼의 수요가 또 안 나타나고 메모리 반도체가 또 많이 떨어졌죠. 이런 식의 불균형인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재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으면 진짜로 완전히 바꾼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원자재 그거 좀 비용 부담이 들더라도 갖고 있자 이런 식의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델타 변이가 끝나고 나서도 또 뭐가 돌지도 모른다. 한 1년 정도는 그냥 비용 부담하면서 재고를 갖고 있어 보자. 이렇게 되면 이 글로벌 물류의 대란이 진정이 되더라도 정상으로 안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 연준은 지금까지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 봄쯤 되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가 한 2%대로 낮아질 거래요. 근데 OECD나 IMF의 전망을 보면 미국의 물가가 내년에도 3%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글로벌 물류 대란이 지금 이거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지속되는 글로벌 인플레 우려가 또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영국에서 지금 중장기 인플레가 10년 만에 최대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씩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중이고 미 연준 내부에서도 FMC 위원들 중에 한두 명씩 그런 선언을 해요. 우리가 글로벌 병목 현상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것 같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뭔가 잘 안 돌아가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행동이 바뀌어 버린 것 같다. 그럼 우리도 이 생각을 바꿔서 접근해야지 이걸 그대로 옛날처럼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대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도의 대규모 수준이고 지금은 또 여기다가 겨울철에 에너지 대란 때문에 이게 그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지나면 또 무슨 문제가 또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한쪽에 수요가 확 몰렸다가 또 한꺼번에 확 빠져요. 그랬다가 또 갑작스럽게 수요가 확 증가하고 올해 나타났던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물류 대란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쉽게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선언을 한두 명씩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문가 중에서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1명, 2명 정도가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한 사안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네.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장기로 가느냐 단기로 가느냐의 문제도 물론 결론적인 문제지만 인플레이션은 있다라는 게 일단은 뭐 확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다 그러면 금리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또 확정적이거든요. 그럼 이게 6개월 이내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6개월 뒤, 1년 뒤에 올라갈 것이냐, 또 시기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인데 이제 그러려 그러면 중국 경제도 봐야 되고. 유럽 경제도 봐야 되고 미국 경제도 봐야 된다. 근데 미국이 마음대로 그냥 훅 치고 나가버리면 일순간에 달러의 가치가 확 올라가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는 그야말로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한국 증시 이렇게 다원적인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 인플레이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겠는데 4분기 이후로는 실적이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사실 인플레이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품 부족 이런 공급망의 교란이죠. 네. 물론 인플레이션이 이게 핵심적인 변수긴 합니다만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미 연준의 정책과 연결되는데 요거는 좀 사실 연준은 내년 한 4분기에 금리를 올리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직접적인 어떤 우리한테 충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연준은 이번에도 아마 굉장히 느리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도심에 근접한 곳에 창고를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재고를 더 갖겠다라고 하는 거를 금리 웬만큼 올려가지고는 기업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올려서 물류 대란을 진정시키겠다 생각은 안 할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미 연준은 뒤늦게 금리 인상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요걸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고 뭐 한국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지금 0.75 다음 달이면 아마 1.0이 되겠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년에 1.5 정도까지는 채권 시장이 지금 열심히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반영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1단계는 반영을 했는데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미국의 장기금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지를 좀 지켜보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핵심은 결국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저렇게 되고 있는 게 물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빼고 중국을 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어제 미 연준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지만 일단 시장적인 측면에서 10년 만기 국채금리 이자율이 1.696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에 2%를 돌파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문제가 향후 인플레이션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급망의 차질 문제가 결국은 중요한 변수다. 단기적인.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델타 변이의 또 내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국에서 아침에도 변종이 나왔는데 이게 또 확산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라는 변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가 풀릴만 하면 또 다른 매듭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세계 경제의 공급망 차질 문제가 결국은 세계화에 문제를 야기하면서 정말 뭐 금리나 이런 경제적인 이슈 이전에 이 경제 외적인 문제의 해결 해법이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순간도 오지 않나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래 상대방을 진짜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굳이 재고를 갖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제때 공급해 줄까? 미국과 중국 관계가 계속 잘 유지가 될까? 이런 것부터 해서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믿을 만한데 중간에 생산하는 과정, 운송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이 거래 상대방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의 불확실성 이런 게 높아지면 기업들이 재고를 늘려간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실적 시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네이버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주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됐고 네이버 카카오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반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이 참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미국 주식은 거의 뭐 움직이는 힘의 90% 이상이 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꾸준합니다. 경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지만 그 변동이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실적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거는 주가에 뭐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실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나빠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데,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모멘텀 시장이죠. 좋아질 이유가 있다, 나빠질 것 같다, 이런 모멘텀이 주가를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우리 기업 자체가 굉장히 이 경기 순환적인, 흔히 시클리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기 사이클을 좀 심하게 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도 조만간에 나빠질 것 같다. 중국 보니까 나빠질 것 같다. 이런 게 실적보다 훨씬 더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가 그걸 더 조장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미국처럼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머징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하고 투자자들이 좀 많이 달라요. 이머징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실적보다는 모멘텀 중심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좋아질 것 같다는 정보를 먼저 획득해서 먼저 살려고 들고, 나빠질 것 같다고 한다면 먼저 그런 정보를 갖고 먼저 매도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매도까지 일으키면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 그때 매도했던 걸 걷어들이고,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실적을 보는 것보다 이 기업이 다시 좋아질 수 있겠는가,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나빠지고 난 다음에 언제쯤 좋아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 이게 결정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죠. 모멘텀 시장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바클레이 은행이 이 수익 3분기 수익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예상치가 한 9억 파운드 정도 예상을 했는데 14억 파운드가 수익이 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주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호조세고, 그다음에 아침에 LG화학에 대한 말씀도 주셨지만 LG화학이 배당이 주당 10,000원 정도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배당에 관련된 주식들이 더 4분기에는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대형주, 소형주, 중소형주 중에 배당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실적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대형주 가야 됩니까? 중소형주 가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대형주는 아무래도 물류 문제, 중국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겨울까지는 지금 에너지 그 물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문제가 이번 겨울에 해결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뭐 중국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한다기보다는 이 부채 감축, 부채 많은 기업들을 정리해 나가는 속도를 지금보다 더 늦출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진행한다고 보면 대형주는 그런 모멘텀이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대형주를 좀 관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종목들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는데,
그 테크 기업들, 미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빅테크 이런 경기에 좀 둔감한 빅테크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대형 종목보다는 중소형 쪽의 배당 뭐 이런 쪽에 집중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거는 금융주의 향방인데 전 세계적으로 금융주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금리는 저렇게 낮죠. 규제는 그렇죠. 엄청 강하죠. 예. 이거는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 미래가 없다. 뭐 미래 기대할 게 없다.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시장을 봐도 이 은행주는 주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PER이 뭐 10배, 뭐 저기 S&P 500이 24배로 봤을 때도 이건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낮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금융주 뭐 규제 너무 심하고 이 미래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돈을 벌겠느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워낙 이제 네. 주가가 많이 다른 거 올라가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